수술 전 CT고 수술 후 CT입니다. 이 위쪽 뼈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골격들은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신 마취로 적은 출혈로 짧은 시간의 치료가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바뀐 환경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되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제가 오랜 시간 치료를 하면서 갈고 닦은 내용이어서 여러분한테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라는 결국은 그 최소 침습 치료에 대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 있어야지 이 치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쓴 논문이고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지금 제가 방송하는 화면을 정확하게 못 봐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펌메드라고 논문을 검색할 때 쓰는 일종의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등재되어 있는 모든 의학 저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NLBD라고 여기 보시면은 NLBD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골절제 없는 감압술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펌메드 상에서 NLBD라고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내용이 딱 2개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내용은 허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단백질에 관한 약어로서 NLBD가 등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NLBD, 논라미노토미 바이레터럴 디컴프레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제가 세계 최초로 이 내용을 논문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 이 내용을 의사사회의 학술적인 곳에 알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NLBD,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무슨 의미인가? 그냥 뼈를 안 건드리니까 단순히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벼운 의미만을 가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소 침습 수술의 발달 역사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NLBD,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침습 허리 수술이란 무엇이냐? 최소 침습 치료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목적만 달성하자입니다. 보통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내부 장기나 내부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려면은 째고 안에 들어가는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접근하는 방식에서 최소한의 손상을 주기 위한 노력들이 최소 침습 치료고요. 목적 이외의 것들은 손상을 주지 않고자 하는 게 최소 침습 치료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최소 침습 허리, 그리고 제가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분당 서울대 선생님께서 올해 아시안 스파인 저널에 게재한 최소 침습 허리 수술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념적 정리에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침습 치료란 전통적 개방성 치료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 손상을 줄이고 출혈을 줄이고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환자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걸 목표로 이런 장점들을 조금씩 인정받아가고 있는 것들이 최소 침습 허리 수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 침습 허리 수술의 역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게 현미경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소 침습 치료라고, 현미경을 가지고 하는 치료가 최소 침습 치료라고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쓰는 것 자체로는 최소 침습 치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을, 그러니까 의료 현미경을 사용한 개방적 수술은 다른 튜브형 견인기라든지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소 침습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치료가 되려면은 과거엔 튜브형 견인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튜브형 견인기랑 내시경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최소 침습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튜브형 견인기를 사용할 때 현미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지만, 현미경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최소 침습 치료가 아니라 전통적인 개방성 치료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튜브형 견인기가 뭐냐?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원통 같은 거를 허리를 피부를 절개 원통을 삽입하고, 이 위쪽에서는 현미경을 보면서 안에 기구를 넣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육의 손상을 좀 줄이고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허리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신경이 눌려서 하는 치료인 경우가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고요. 협착증도 협착 때문에 신경이, 그러니까 황색인대나 디스크나 두꺼워진 뼈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협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본질은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눌리지 않게만 해줄 수 있다면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 근육이나 인대, 뼈 등의 손상을 적게 해주면서 치료하는 것이 최소 침습 치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침습 치료는 목적한 것 이외의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런 튜브형 견인기가 1990년도 후반에 현미경이랑 같이 도입되면서 최소 침습 치료의 초기 최소 침습 치료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 자체도 이런 식으로 피부를 아주 조금 절개하고 관 같은 것들을 넣어서 튜브 같은 형태를 넣어서 나사못을 박는 식으로 경피적 척추경 나사 고정술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수술은 이런 식으로 견인기로 이 연부 조직을 벌려서 활짝 당겨서 이런 식으로 나사못을 박았다면은 경피적 척추경 나사 고정술은 피부에 절개를 하고 근육들을 전혀 떼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는 기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육을 다 절개를 해서 벌렸다가 다시 꼬매게 되는데요. 이렇게 벌린 근육들이 뼈에 붙은 부분에서 다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육의 기능이 원상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근육 기능의 떨어짐, 그리고 출혈, 그리고 큰 통증이 수반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침습 치료가 발전하면서 경피적 척추경 나사 고정술, 피부를 가르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나사못을 박는 치료가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브형 견인기와 경피적 척추경 나사 고정술을 합쳐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소 절개로 튜브를 이용해서 감압을 하고 디스크를 긁어내고, 그 다음에 안쪽에 뭐 인공뼈를 넣어서 케이지란 표현을 쓰는 안중에 인공뼈를 넣어서 이렇게 디스크를 대체하고 다시 경피적 척추 나사 고정술을 이용해서 유압을 유도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소 침습 경추강공 요추체 유압술이라 부르는 이 치료는 200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추체, 그러니까 허리를 수술할 때 허리 근육 자체의 중요성이 있고, 허리 근육을 열어서 젖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데미지를 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리 뒤쪽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을 이제 옆에서 들어오는 형태로
최소 침습 치료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유압을 할 때 특히 외측에서 유추체간 유압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복막 뒤쪽으로 들어와서 허리 근육이나 인대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유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 자체가 내부 감압을 함에 있어서나 그리고 내부 감압에 있어서나 또 그리고 이 후복막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허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최소 침습 치료의 일환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가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이 협착증 환자에 있어서 양호한 임상 결과와 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준다고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저는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척추 내시경의 흐름을 좀 정리한 거고요. 그럼 제가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설명하기 전에 감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압술은 디컴프레션, 신경에 대한 압력을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협착증 디스크는 다 신경에 대한 압력이 주어짐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경에 대한 압력을 줄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감압술은 열어서 맨눈으로 하는 형태로 감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이 뼈들로 쌓여 있고 이 안쪽에 황색인대라는 것들로 한번 덮여 있으면서 그 안에 신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감압술은 라미넥토미, 전후궁절제술부터 시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신경을 감압해 주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뼈를 절제해서 허리에 대해서 신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형태로 초기 협착증 치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허리 치료의 발전은 언제나 최소한의 목적하는 바만 이루고 나오는 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개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통 이 첫 번째 수술 단계에서는 보통 육안으로 그냥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맨눈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보다 골절제를 적게 하기 위한 치료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현미경을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척추체 뒤쪽으로 들어가서 뼈를 부분적으로 편측, 부분, 후궁 절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안에 접근해서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식의 치료가 행해졌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편측 후궁 절제는 초기에는 주로 디스크에 많이 쓰인 치료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자체는 현미경 또는 단방향, 양방향 내시경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감압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감압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황색인대 제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색인대의 완전한 완전한 감압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신경의 압력을 줄이는 걸 신경의 압력을 5%만 줄여도 압력을 줄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신경이 완전히 쫙 펴지게 신경에 눌리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펴주는 감압술이 의사들의 원래 치료의 목표였던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LBD, 편측 후궁 절제, 양측 감압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뼈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양쪽의 뼈를 이 정도 절제하고 이 밑에 튀어나온 골극까지 제거하는 이게 편측 골절제, 편측 후궁절제, 양측 감압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에 내시경을 이용하든 열어서 감압을 하든 현미경을 이용해서 최소 침수로 감압하든 치료의 목표는 보통 ULBD, 편측 후궁절제, 양측 감압술 또는 편측 골절제,
양측 감압술이 원래 감압술의 목표였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이 ULBD를 목표로 편측에서 뼈를 절제하고 들어가서 양측 안쪽, 그러니까 신경이 뻗어나가는 가지까지 신경을 안 눌리게 해주는 편측 골절제 양측 감압술을 목표로 치료를 해왔던 것이 맞습니다. 이 치료는 지금 현재도 현미경을 사용한 감압술이든 양방향, 단방향, 내시경을 사용한 감압술이든 치료의 목표는 편측 골절제 양측 감압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고한 논문의 내용은 골절제 없는 양측 감압술이 될 것입니다. 양측 감압술입니다. 즉 최소 침습의 치료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형태의 치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골절제 없이 감압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척추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뼈를 안 치고 감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잘 믿지 못합니다. 실은 저도 제 지인들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랑 친분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열어서 보는 수술은 아주 비싼 현미경을 쓰더라도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야의 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시경 치료를 보통 일반적으로 ULBD, 편측 감압, 편측 골절제, 양방향 편측 골절제, 양측석 감압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인 내시경 치료는 보다 좀 위쪽에서 멀리 떠서 넓은 시야로 관찰하면서 수술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하는 테크닉은 내시경을 좀 더 깊게 넣어서 가까이 붙여서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의 뼈를 제거하지 않고도 안에 들어가서 충분한 시야를 만들어서 감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시경을 안에 집어넣어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이 사람의 허리에는 자연적인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이 3mm 이상, 3mm 정도 이상의 공간만 있다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골절제 없이 감압이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고 제가 기술적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골절제 없는 감압이 가능하려면은 기구의 사용도 좀 달라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개방성 감압이든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이든 일반적으로 쓰는 기구는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펀치라는 기구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경에 대한 충격을 줄 개연성이 좀 더 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휘어 있는 큐렛이라는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에 대한 자극을 줄 가능성을 줄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어떤 경우에 적응이 가능한가 보면은 이 보시는 분처럼 전방전이 척추뼈가 앞뒤로 밀려 있고 고도의 협착이 있어서 신경이 어딘지 거의 보이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분을 수술 후에 찍은 CT를 같이 보여드린 건데요. 수술 후에 찍은 CT나 수술 전 CT나 CT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CT는 뼈를 찍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뼈를 건드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MRI를 보면은 이 까맣게 두꺼워져 있던 인대들이 다 없어져 있고 전방 전이가 있는 허리에서 뒤쪽이 활짝 열려서 신경이 원활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방 전이증이나 기존의 유압술하고 주변에 아래 위에 협착이 대신 재협착이 추가적인 협착이 생기신 경우에도 감압술로 골절제 없는 감압술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편측 골절제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를 절개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골절제 없는 감압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술로 인한 허리에 불안정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골절제 없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길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이 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하면은 뼈를 안 건드리고 수술이 능숙해지게 되면은 하반신 마취로 적은 출혈로 짧은 시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납작하게 좁아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술 후에는 뼈를 하나도, 수술 전 CT고 수술 후 CT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 뼈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요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골격들은 무난하게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뼈를 하나도 절제하지 않고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와 골격을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보통 하반신 마취로 수면 유도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소 침습 치료 그리고 무수면 유도, 가능한 적은 마취 이런 방향들이 최소 침습 치료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치료가 가능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시경 자체가 매우 능숙한 사람만이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손과 내시경의 능숙성 그리고 내시경을 활용할 때 가까이서 멀리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물론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기존에 그러니까 보통 아주 간단한 생각을 통해서 그 치료를 많이 저희 어머니 치료하다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치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관절을 적게 건드리고 치료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반복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다가 임상적으로 얻은 스킬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능하다면 많은 학술 활동이나 의사들 사회에서도 조금 더 이 내용을 널리 좀 알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골절제 없는 감압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유압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강의를 드리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은 환자분들이 그럼 수술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저는 좀 두렵습니다. 허리 치료에서 가장 환자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허리가 아픈 거는 디스크 아니면 협착이니까 디스크가 없어지고 협착이 없어지면 나는 하나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착증은 원래 결코 많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묵직하게 무거워지면서 허리를 잘 못 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코어가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몸통에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몸을 자주 삐게 되니까 힘이 더 없어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그리면서 몸이 빨리 늙어버리게 되는 병이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협착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몸이 안 흔들리게 똑바로 서서 앉고 걷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실패해서 추세적으로 내 보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내 딛는 발이 점점 더 지면을 세게 때리게 되고 내가 점점 더 꾸부정해지고 내가 점점 더 종종걸음을 하게 된다면은 몸에 힘이 빠져서 노화가 돌이킬 수 없게 진행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몸이 돌이킬 수 없는 노화를 겪었을 때, 결코 오늘 많이 아플 때가 아니라 내 몸이 허리 때문에 늙어가는 추세가 완연할 때는 가능하면 최소 침습 치료 위주로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편이 환자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근본적인 치료,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질문하세요.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인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인지,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재활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생활습관 교정은 누구나 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그거는 생활습관 교정은 근본에 깔려있는 치료가 맞고, 그 중에서 통증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아픈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적 치료는 아파서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나의 협착이 나의 보행 패턴을 점점 망가뜨린다든지, 나의 활동량을 점점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고려해 보시는,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고려해 보시는 편이 환자분이 협착증을 슬기롭게 어르신들이 관리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리 때문에 노화가 확연하게 진행된다면은 몸이 더 늙어버리시기 전에 감압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협착증 관리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골절제 없는 감압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병원 유튜브에 그러니까 제가 학술 발표에 올린 수술 동영상도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욘디에서 이렇게 제가 새로운 기술을 학회에 보고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환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좀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팍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감압술이 기존 수술법보다 더 안전한 것 같은데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요, 실은 감압술이 더 먼저 생긴 치료입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뼈에 나사못을 박는 게 유압이 주가 될 수 있는 치료가 전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는 감압이 더 먼저고요. 거의 99%, 거의 모든 90%가 넘는, 퍼센트는 정확하게 맞아요. 대부분의 수술은 감압을 하고 유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압이 필요해지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감압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LBD, 편측, 후궁절제, 양측성 감압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퇴행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열어서 그거를 달성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감압을 하기 위해서 뼈를 많이 드러내야 되고, 그 뼈를 많이 드러난 것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성의 초래를 막기 위해서 유압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감압술은 새로 나온 신기한 치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허리 치료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병이기 때문에 유압은 신경을 안 눌리게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압술이 협착증 치료의 기본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 SY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2년 전 4, 5번이 터져 디스크 감압술을 하면서 5번 척추 협착이 있어 길만 살짝 넓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얼마 후부터 신경 눌림으로 아프던 다리 쪽 종아리 근육 수축과 엄지 발가락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MRI 찍었는데 신경이 눌리는 데는 없다고 합니다. 신경이 눌린 게 없어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근육 수축 튀는 증상으로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보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이 눌리는 걸 이렇게 보시면 피부를 우리가 세게 꼬집었다가 장시간 강하게 꼬집었다 때문에는 꼬집혔던 부위의 감각이 정상이 되지 않겠죠. 무디거나 이상한 느낌이 오랫동안 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MRI 수술 후에 MRI 찍어서 눌리는 데가 없다면은 신경이 눌렸던 흔적, 그러니까 피부에 난 흉터, 신경이 난 흉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눌리면 그리고 근육 수축 튀는 증상으로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코 인지에 대한 재활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협착 때문에 코가 약해져서 몸통에 힘이 빠져서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감각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 또 운동을 통해서 코 인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자세가 발라지고 몸이 곧아지고 몸에 힘이 생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신경 이상 감각 자체도 더 줄어듦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칙적으로 통증은 아픈 감각과 아픈 거에 대한 걱정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이 줄어들면은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몸에 힘이 생기면 내가 뭔가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길러서 코 인지 재활을 통해서 허리의 잔 통증을 잘 줄일 수 있으시다면은 그 상태에서 환자분이 근육 튀는 증상 같은 것들도 많이 완화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젤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85세 여성이고 4, 5번 척추 협착으로 10년 전 핀 고정을 했는데 현재 S자로 허리가 휘었고 통증이 심해요. 다른 부위에 다시 척추 협착이면 시술이나 수술이 어렵나요? MRI 찍고 병원 가니 시술도 안 해주려고 하네요. 심장 당뇨병이 있어서 그럴까요? 통증 주사 외엔 할 수 없을 것 같다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 절제 없이 양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위가 유압이 돼 있더라도 그 수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정도 어르신 정도 연세가 되면은 추가적인 유압술은 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치료여서 선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어서 퇴행이 많이 심하실 거기 때문에 열어서 정교하게 양측성 감압을 해낸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이 아주 능숙한 선생님,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골 절제를 최소화하면서 안쪽을 완벽하게 감압하는 게 거의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양방향 내시경하는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많은 양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만나보시고 과연 치료가 불가능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자분들은 의사라면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모든 문제에 한 가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허리 치료 같은 거에 제가 최소 침습의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까 최소 침습 역사에 나오는 그 치료들은 현재도 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현미경만 써서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열어서 맨눈으로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내시경으로 유압도 두세 마디, 세네 마디 해내신 선생님도 있으실 정도로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허리 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엔젤님은 양방향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반신 마취를 하고 저 같은 경우면은 이 정도 저는 보통 최근에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한테 수면제도 주지 않고 수면 유도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는 되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으니까 여러 그 양방향 내시경이 능숙한 선생님을 좀 만나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해수기님이 질문 주셨네요. 내년 2월이면 3년이 돼가는데
감압설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3, 4번을 했는데 지금 등 왼쪽 종아리까지 당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신경이 오래 눌렸다가 풀어지게 되면은 피부를 오래 꼬집었다 때문에 꼬집었던 느낌은 대부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 코 재활이 잘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큰 통증이 있기보다는 불편한 부분인데 환자분들이 코 재활이 안 되어 있으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몸이 흔들리고 자꾸 허리를 자꾸 삐끗삐끗하는 상태가 되시기 때문에 이 종아리가 당기는 것 때문에 내가 자주 아파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아리의 불편감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코 인지 재활, 몸을 안 흔들리게 똑바로 서고 똑바로 앉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형태로 재활 훈련을 충분히 해보시면은 몸의 힘이 좋아지면은 이 당기는 느낌에 의한 통증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 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최근엔 다리 저림과 엉덩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수술 후 MRI는 신경이 눌리는 게 없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막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수술 직후에 환자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환자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옛날에 시골의 어머님들 보면은 허리를 너무너무 꾸부정하게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꾸부정하게 걸어 다니시는데 여쭤보면은 나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아프다고 하셔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못 걷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내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꼿꼿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잘 걸으십니다. 끝까지. 즉 무슨 뜻이냐면은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몸이 안 흔들리게 잘 걸을 수 있는지, 몸이 안 흔들리게 잘 앉을 수 있는지, 잘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코어의 힘을 잘 깨운 상태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향상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좀 저린 느낌이 있더라도 달리기나 거의 모든 스포츠가 가능해지시기 때문에 이 불편감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얀 눈이 내려님은 재활에 좀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뭐 연세가 젊으신 분이라면 코를 기르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줄넘기 같은 거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어를 어떻게 느껴야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코어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렸을 때 줄넘기를 할 때 보면은 몸을 살짝 뛸 때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배로 받아주지 않으면 줄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줄넘기 할 때를 생각하면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줄넘기 했던 기억을 누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몸을 대부분 뒤로 제키고 걸으시거든요. 제키고 걸으시면 그건 줄넘기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얀 눈이 내리면 좀 젊으시다면은 줄넘기를 해보시고 그 줄넘기 할 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조차도 허벅지랑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 나셔야 되고요. 걸을 때 하얀 누리내려님도 내가 보폭이 좁아지진 않아, 내가 젊었을 때보다 보폭이 좁아지진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딛는 발을 꽝꽝 때리면서 딛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몸에 힘이 없어지면은 허벅지 위주로 걷는 게 아니라 발 위주로 걷게 되면서 보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는 100보 걷던 거를 내가 130보를 걸어야지 똑같은 거리를 갈 수 있게 되고 내가 젊었을 때는 발을 부드럽게 디딜 수 있는데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걷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결국 보폭이 내가 늘어나고 디딜 때 앞발을 지면에 꽝꽝 때리지 않는 형태로 걸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지 결국 허리를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불편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불편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꼭 확인해 체크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 엔젤님, 양방 내시경은 모든 의사분들이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양방 내시경 하시는 양방 내시경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보다 비교적 많이 많아졌는데요. 양방 내시경을 활용하는 정도나 정도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되게 큽니다. 경추 내시경까지 아주 복잡한 경추 수술까지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도 내시경을 한다고 하시고, 허리 디스크만 내시경으로 제거하시는 분도 내시경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 내시경을 어떤 분은 한 마디를 하는데 10분 정도에 끊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마디를 하는데 2시간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환자분들은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결론을 가지고 환자분을 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척추 수술은 그렇지가 않은 게 맞고요. 이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척추 내시경이 세계적으로 리딩 그룹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학의 발전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의사들이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양방 내시경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대학에서 양방 내시경을 배운 적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치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다 님이, 저는 고혈압이 있는데 다른 건강 문제가 있으면 감압술을 받을 수 없나요? 보통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경우에 심장의 기능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하반신 마취보다 마취를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반신 마취가 환자분들의 회복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수면제도 안 드리고 치료하시는 게, 왜냐하면은 수면 내시경 할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재워드리죠. 내시경 받으러 가면.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재우는 것조차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이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재우고, 가능하면 하반신 마취로, 가능하면은 허리를 열지 않고, 가능하면은 뼈도 안 건드리고 치료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보통 몸에 무리가 좀 적은 치료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피라이플님이 질문 주셨네요. 허리 협착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감압술을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시술 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감압술이라는 거는 모든 유압술을 할 때 감압을 하고 협착을 합니다. 그래서 감압술 치료하는 것 자체가 추후 어떤 치료를 할 때 어떤 문제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협착증 자체는 완벽하게 치료하면은 재발은 거의 없다가 정설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해피라이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착증으로 허리 통증으로 오래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전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보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내가 걸을 때 지면을 꽝꽝 때리고, 내가 걷는 양이 좀 줄어드는 게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 추세가 통증이 왔다 갔던 거에서 통증의 높낮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반전이 되지 않습니다. 몸의 힘이 점점 떨어져서 보행이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전문의랑 상에서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현명하게 관리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치료하면은 코 인지 재활을 통해서
몸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시켜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도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환자분들한테 재밌는 말씀 드리면은요. 협착증이 있어서 잘 못 걸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벌떡벌떡 잘 일어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높은 확률로 다리의 힘은 일어설 때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건 내가 안정적으로 잘 일어나지는데 내가 걸을 때 자꾸 불안정해지고 흔들려진다면은 그건 다리 힘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 몸통 자체, 코어 자체가 잘 버텨주지 못해서 몸이 흔들리면서 잘 못 걷게 되시는 거고요. 그런 불안정성이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면은 협착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착을 해결을 하시고 코어를 인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몸을 안 흔들리게 잡아줘서 보행 패턴을 젊었을 때처럼 만들어 주셔야지 환자분들이 원하는 완전한 치료가 있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협착이 생기고 신경이 눌리는 그 많이 아프지 않은 묵직한 통증 때문에 몸에 힘이 빠지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몸에 힘이 빠지면서 허리를 자꾸 삐끗삐끗하면서 쉽게 아파지시는 거예요. 그럼 감압을 제대로 하면은 신경이 눌린 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경성 통증은 확 줄어드는데요. 환자분들이 실은 원하는 상태는 몸에 힘이 빠지기의 전 상태입니다. 즉 환자분이 몸에 힘을 길러서 몸이 안 흔들리고 보행 패턴까지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환자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협착증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술만 하면은 안 아파진다는 거는 불가능한 명의를 찾아서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주사를 맞아서 안 아파질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많은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런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좋은 치료가 많은 분들한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